배달기사가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자마자 며느리의 손이 쓱 나와 음식을 집으려는 순간 정 씨는 재빨리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내가 벨 10번은 더 눌렀다. 너는 안에 있었으면서 없는 척 시침이 똑 뗀 거니? 어머님, 전 몰랐어요. 정말로요. 초인종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 배달기사 왔을 땐 바로 문 열어줬으면서 내 벨소리만 못 들었다. 그런 말이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온 줄 몰랐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가 먼저 나와야지. 아직 안 가셨어요? 가 먼저 나오네? 그건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헛나왔어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지 마렴. 내가 얼마나 밖에서 떨면서 기다렸는지 아니? 아파서 병원 다녀온 시애미가 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없는 척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가 오는 걸 누가 반겨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평소에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간 적 한 번이라도 있니? 그동안 너희 불편할까봐 택배나 현관 앞에 반찬만 두고 간 게 다야. 내가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만큼은 너희한테 기댈 수 있는 거 아니니?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님 사정이 있듯이 제 사정도 있는 거예요. 오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나는 전세 연장 더 안 할 거니까 그 전에 집 비워둬라. 네?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1세 정필래 씨입니다. 정 씨는 충북 제천시장 통해서 3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이 급성간염으로 세상을 뜬 것은 정 씨가 40대 초반, 아들 정우가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던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생계를 위해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떴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바로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가래떡을 썰고 찹쌀을 불리고 시장 좌판을 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떡을 만들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쉬었다 하라 고 해도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쉬면 누가 정우를 키우나요? 학교도 보내야 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데. 정 씨는 가래떡을 썰며 마음속으로 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랬지. 우리 정우는 꼭 서울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 신념 하나로 그녀는 가슴을 졸이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정 씨는 워낙 바빠서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정우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혼자서도 밥을 챙겨 먹고 숙제도 스스로 하고 방 청소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과외 선생님이라도 붙여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했습니다. 제법 성실하게 자라 서울 소재 중견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이제 제가 우리 엄마 모실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 씨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손등의 주름과 굳은 살이 갑자기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쓰다듬은 아들의 등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이제 서울 가서 잘 살면 돼. 그렇게 정우는 서울로 떠났고 정 씨는 여전히 제천에서 떡집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자리를 잡은 후 소개로 만난 간호조무사 출신 유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단정하고 고분고분한 성격처럼 보였습니다. 정 씨는 내심 고생 끝에 낙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정 씨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정우 잘 챙기고 효도 많이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 즉 사돈들과도 처음 만났는데 나쁜 분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만 도시 사람 특유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안사돈은 구두에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말투도 꽤 세련되었습니다. 아들 잘 키우셨네요. 우리 유나랑 잘 살 것 같아요. 정 씨는 그 말에 그저 고개만 숙이고 웃었습니다. 사돈 앞에서는 시골 떡장사라는 자신의 직업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사히 결혼에 성공하고 정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에 시장통에서 20년 넘게 부은 적금을 몽땅 깨고 대출까지 끼워서 서울 외곽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계약 당시 명의는 정 씨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지금까지 산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너한테 다 준 거야. 이젠 너희가 행복하게만 살면 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진짜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꼭 보답할게요. 정 씨는 그저 행복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고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2년쯤 지나면서 며느리의 말투와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야근과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자 며느리는 점점 시댁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이며 선물, 안부 전화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정우야, 며느리는 요즘 바빠? 전화도 잘 안 받네. 아, 네, 요새 일이 많아서요. 제가 대신 안부 전해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 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적엔 시어머니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 하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딱 한 번 정 씨가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설렘과 기대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의 표정이 곧바로 굳어지는 것을 정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문자로 연락했는데 못 본 모양이구나. 다음에는 꼭 전화로 하마. 여기 내가 선물도 가져왔어. 며느리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고 정 씨는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날 정 씨는 왠지 모를 어색함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정 씨에게 마치 불편한 손님처럼 가끔씩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 씨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정 씨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며 정 씨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 했습니다. 내 새끼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지라는 생각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한 사건으로 인해 정 씨의 삶도 곧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 씨는 가끔 직접 담근 열무김치며 방건조 갈치, 무말랭이, 메밀 전병까지 소포장의 꾸러미로 택배로 보냈습니다. 정 씨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낼 택배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열무김치 좀 담가서 보내야겠다.
정우가 어릴 때부터 열무김치를 좋아했었지. 정 씨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열무를 골라 정성껏 씻고 다듬었습니다. 열무김치뿐만 아니라 메밀전병, 방건조 갈치, 무말랭이까지 모두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정 씨는 반찬통마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 포장했고 택배 상자에 꼼꼼히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편지도 한 장 적어 넣었습니다. 정우야, 유나야, 요즘 일이 많다며? 몸 조심하고 잘 지내. 반찬 맛있게 먹어. 엄마가. 택배를 붙이고 나서 정 씨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면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배 기사가 다시 정 씨의 집 앞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반송된 택배입니다. 정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주소를 제대로 적었는데 왜 반송이 된 거지?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열지도 않은 반찬통이 그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저희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냉장고만 차지해서요. 정 씨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은 그대로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에 박힌 반창고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 입맛 다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반송하는 건 좀 서운하네. 자신이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단 한 번도 맛보지 않고 돌려보낸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다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왔고 아들 내외가 오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며느리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나가 동태전을 좋아한다고 했었지. 이번엔 동태전을 특별히 준비해야겠다. 정 씨는 장을 잔뜩 보고 며느리 입맛에 맞춘 동태전을 따로 준비하고 고기도 두툼하게 재워놨습니다. 명절 음식은 새벽 6시부터 만들었고 아들네가 오기 1시간 전쯤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에도 정 씨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부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고 정 씨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아들 부부는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다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 씨는 기쁜 마음에 말했습니다. 저기 전도 방금 부쳤어. 따뜻할 때 먹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조금만 있다가요. 제가 요즘 속이 안 좋아서요. 정우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고, 유나야, 여기 동태전 따로 해놨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만들었어.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며느리는 음식을 조금씩만 집어먹었습니다. 정 씨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네, 와, 괜찮아요. 같은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니? 회사는 괜찮고? 네, 괜찮아요. 유나야, 요즘 병원 일은 어때? 그냥 그래요. 바빠요. 정 씨는 그래도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아들 부부는 거실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설거지와 뒷정리는 당연히 정 씨의 몫이었고 결국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 나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허리 통증도 참아가며 모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고 정우 부부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교통이 막힐 것 같아서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문 밖까지 배웅했고 며느리는 그저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은 너무나 짧고 아무 감정이 담기지 않은 메마른 톤이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종업원에게 건네는 형식적인 인사 같았죠. 정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또 놀러와. 아들과 며느리가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정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갑자기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떡국 국물을 덜어낸 냄비를 씻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시어머니고 며느리인지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쯤 해줄 줄 알았는데. 설날 다음 날 정 씨는 이웃집 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는 정 씨와 비슷한 또래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이웃이었습니다. 어제 아들내미 왔다 갔어? 어땠어? 뭐, 그냥 그랬지. 바쁘다고 금방 가더라고.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우리 딸도 와서 밥만 먹고 가더라니까. 두 사람은 한숨을 쉬며 공감했지만 정 씨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던 무렵 정 씨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조이듯 아팠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하겠지 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떡을 팔던 중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필레야,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증상이 몇 번 더 찾아왔고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정 씨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에 간다면 아들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최근 아들과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를 생각하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픈 티 내면 또 불편해하겠지. 결국 서울의 큰 병원에 예약을 잡고 올라가는 날, 정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귀찮아할까봐 아무 말 없이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혼자서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병원 위치도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심각한 병이면 어떡하지?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들과 며느리 돈은 분명 다를 거야. 힘든 시절 홀로 키웠는데 그 마음만은 변함없겠지. 정 씨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자식에게 기대어 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제는 작은 위로와 도움이 간절했습니다. 서울 병원에서 정 씨는 정밀 검사를 마친 뒤 대기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단순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마음을 놓고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늦은 저녁, 정 씨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기차 버스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고 휴대폰은 방전되어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갈 데가 없네. 하는 수 없지. 정우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조급해진 정 씨는 결국 병원에서 가까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만 묵었다가 아침 일찍 내려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집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정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집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도 될까? 전화도 없이.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라 408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정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유나야 안에 있니? 정 씨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5번, 10번, 15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도 쳐봤지만 삐빅하는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분명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혹시 둘 다 없나? 하지만 이 시간이면 퇴근했을 텐데. 정 씨는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바람까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파진 정 씨는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입구 의자에 지친 몸을 웅크린 채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위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내 정 씨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잠이 들어가지고. 몸도 아픈데 차도 놓치고 갈 데도 없고. 어느새 3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이 아파왔습니다. 가볍게 입고 온 옷으로는 밤바람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어떡하지? 정 씨는 손을 비비며 추위를 견디려 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떨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가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님,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경비실로 들어오세요. 경비원은 정 씨를 경비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찾아오신 거예요? 저기 앞동 408호요. 우리 아들 집이에요.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408호는 아까 저녁에 배달기사가 인터폰 누르니까 바로 열리던데요.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설마 안에 누가 있었던 거야? 정 씨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경비원은 정 씨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혹시 연락 안 되시나요? 제가 내선 전화로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 씨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 경비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배달기사였습니다. 몇 동 408호 배달이요. 정 씨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같이 올라가 볼게요. 고맙습니다. 정 씨는 경비실을 나와 배달기사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408호 앞에 서자 정 씨도 옆에 함께 섰습니다. 기사가 인터폰을 누르자 금방 응답이 왔습니다. 배달기사가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자마자 그동안 절대 열리지 않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쓱 나와 음식을 집으려는 순간 정 씨는 재빨리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나, 며느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며 며느리의 놀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벨 10번은 더 눌렀다. 너는 안에 있었으면서 없는 척 시침이 뗀 거니?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방금 막 외출하고 들어온 거예요. 정 씨는 며느리 뒤로 보이는 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TV가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담요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반쯤 먹은 과일이 놓여 있었고 슬리퍼도 정돈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계속 집에 있었다는 증거였죠. 그래? 근데 내가 온 줄 몰랐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가 먼저 나와야지. 아직 안 가셨어요? 가 먼저 나오네? 정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헛나왔어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지 마렴. 내가 얼마나 밖에서 떨면서 기다렸는지 아니? 정 씨는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어디 있니? 남편은 야근이 있어서 늦게 돌아올 거예요. 정 씨는 그제야 며느리가 혼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문 앞에서 떨게 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는 걸 누가 반겨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며느리의 말에 정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 집에 무작정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늘 미리 연락하고 불편할까봐 배려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간 적 한 번이라도 있니? 그동안 너희 불편할까봐 택배나 현관 앞에 반찬만 두고 간 게 다야. 내가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만큼은 너희한테 기댈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런데 몸 아파서 온 시애미가 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열어줄 수가 있니? 어머님, 전 몰랐어요. 정말로요.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 배달기사 왔을 땐 바로 문 열어줬으면서 내 벨소리만 못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님 사정이 있듯이 제 사정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씨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아들을 키우며 참아온 모든 것들, 며느리에게 받은 서운함들, 그리고 오늘 추위 속에서 경험한 배신감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오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나는 전세 연장 더 안 할 거니까 그 전에 집 비워둬라. 정 씨의 단호한 선언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네?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니? 정 씨는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눈빛으로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선 들어오셔서 다시 얘기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제야 며느리는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니? 정우한테 꼭 전해. 전세 계약 만료일 전까지 집 비워달라고. 정 씨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지금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정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아파트를 나와 정 씨는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버스터미널 근처 작은 호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남은 방이 있었고 정 씨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휴대폰을 충전한 정 씨는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정우의 이름이 1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정우의 이름을 보며 정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아들은 다급히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내도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대요. 아까는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라네요. 아들의 목소리에 무언가 변명하려는 듯한 뉘앙스도 감지되었습니다. 정우야, 너도 참 가관이구나. 몸 아픈 엄마가 내 집 문 앞에서 몇 시간을 떨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오해라니? 내 아내는 미안하단 말도 집 얘기 나오기 전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내가 전세 안 연장한다니까 급하게 사과하면 내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구나 생각할 것 같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일 하나로 집 문제까지 꺼내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당장 이사 갈 데도 없고 전세금도 없는데. 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어제 하루의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서운함과 무시였다는 것을. 정 씨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하나? 너희가 나를 서운하게 한 게 이번이 처음이냐? 반찬 돌려보낸 거, 명절에 상전처럼 놀고 먹고는 고맙다 말 한마디 없이 간 거. 넌 엄마한테 그간 쌓인 게 없을 거라 생각했구나. 정우야, 그동안 내가 참아줬던 게 내 권리인 줄 알았니? 엄마, 미처 생각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아내 먼저 챙기다 보니 엄마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계약 연장 안 한다? 다음 달까지 집 비워라. 이 집은 원래 내 집이다.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생각 다시 해주세요. 엄마, 제발 끊지 마세요. 하지만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엔 단호함과 해방감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 씨는 자신의 결정에 후회가 없는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맞추고 배려하면서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 때가 됐구나. 정 씨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 씨는 제천행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창을 통해 기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은 정 씨는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정 씨는 약속대로 전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말끔히 회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 씨는 단호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정우야,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순식간에 거처를 잃고 허둥대야 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겨우 찾은 건 20년 넘은 낡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은 구조였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잘 안 돌아 추워서 전기장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역에서 걸어가기엔 멀고 동네도 어두워 불안했습니다. 며느리도 다시 병원 일에 나서야 했습니다.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병원에 다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에는 점점 후회가 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제천에서 여전히 떡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일을 줄여 자신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오랜 친구 영자 씨와 차도 마시고 가끔은 고향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것도 없고 안 갔더니 찾는 사람도 없더라. 한 번씩은 몸이 아파 다시 서울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도 정 씨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다는 문자 하나 남기고 조용히 호텔에 머물다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불을 정리하며 정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애써도 가족이 되긴 어려워. 나도 너무 애썼구나. 이젠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 정 씨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정필래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 씨는 곧 70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몸은 조금 더 느려졌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떡집도 거의 접고 대신 마을 노인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제천을 찾았고 정 씨의 생일이나 명절에는 작은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사람으로서 대우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 씨는 집 앞 작은 정원에 꽃을 심었습니다. 예쁘게 핀 꽃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야 꽃을 피우는구나. 정 씨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찬란하고 고요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후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시간이 이제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그 시간이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김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 후회? 내가 나를 그 무인도에 내버릴 때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다시 믿을 수 있겠니?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부담됐어요. 아시잖아요. 엄마도 치료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김 씨에게 더 이상 아들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층 더 다급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엄마, 저희 대출도 많이 받고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날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어미를 내다 버린 걸 다 잊어주길 바라는 거야? 내가 제정신이냐? 김말순 씨는 올해 73살이십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계신데
요즘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시며 한숨을 내쉬시는 일이 부쩍 늘으셨습니다. 아이고, 인생 참 쉽지 않네.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날도 많아지셨지요. 김 씨가 남편을 여의신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 준호 씨는 고등학생, 딸 은주 씨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원래부터 몸이 약했는데 그 긴 투병 생활이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병원비로 집도 팔고 저축도 다 써버리셨지요. 여보, 애들은 내가 어떻게든 키울 테니 걱정 말고 가세요. 라며 울먹이시던 그날부터 김 씨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셨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고 틈틈이 식당 일도 하셨죠.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셨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 씨가 걱정스레 여쭤보면 김 씨는 그저 웃으시며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아. 엄마는 힘들지 않아. 너희들만 잘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해. 김 씨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 꼭 만들어주셨지요. 본인은 구석에서 웅크리고 주무시더라도 아이들의 책상만큼은 넉넉히 놓아두셨답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다가도 아이들 간식거리는 꼭 챙기셨고 밤늦게 들어오셔서도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시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준호야, 은주야, 엄마가 지금은 이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구나. 나중에 너희가 크면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을 텐데. 김 씨는 자주 이렇게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힘드셔도 늘 웃으시면서 사셨죠. 시장 사람들도 김 씨를 보면 참 대단한 분이야. 저렇게 고생하시면서도 늘 웃고 계시니.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김 씨의 하루는 정신없이 바쁘셨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시면 찬 공기에 손이 얼어붙는 것 같으셨지만 자식들 생각하시면 아무렇지도 않으셨대요.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시며 채소를 나르시면서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겨울이면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장사를 하셨고 비가 오는 날에도 장터 구석에서 우산을 받쳐들고 채소를 파셨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김 씨의 주름은 깊어지셨고 허리는 더 굽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더욱 깊어만 가셨지요. 매일매일이 고단하셨지만 그저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본인의 행복이라고 믿으시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이셨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무척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강했고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아이였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묵묵히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시장에서 늦게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위해 매일 저녁 밥을 지었답니다. 딸 역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활달하고 명랑한 성격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이였지요. 심지어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학교 끝나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더는 보기 싫어요. 아이고, 김 씨는 복 받으셨네. 애들이 저리 의좋게 지내고 어머니 생각도 잘하고. 시장 골목을 지나다닐 때면 이런 말을 듣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김 씨는 그래, 아버지도 없이 이렇게 바르게 커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마음으로 눈시울을 붉히셨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먼저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났고 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직장을 구해 독립했지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던 자녀들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시험 기간이라 이번 주말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명들이 잦아졌습니다. 김 씨는 서운하셨지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래, 너희 일이 우선이지. 라며 웃어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은 직장 동료였던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부터 푹 빠져 있었다고 했지요. 너무 예쁘고 마음씨도 착해서 매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김 씨는 처음엔 마음이 복잡하셨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며느리의 살가운 성격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는 처음에는 정말 살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에요. 건강 챙기시라고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 영양제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꼭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김 씨는 그래, 아들 잘 키워서 이런 며느리 만나게 해준 게 내 복이지.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김 씨에게 1억을 받아 아들 내외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달달한 미소로 어머님 하며 반기던 목소리가 점점 퉁명스러워졌고 김 씨가 방문할 때면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아, 그리고 다음 주도요. 라는 말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좀 주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저희도 아직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도 필요한데. 이런 말들이 계속되다 보니 김 씨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자연스레 발걸음이 점점 줄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건 며느리가 김 씨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마주쳐도 며느리는 모른 척 지나가기 일쑤였고 전화도 점점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다정다감하고 살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자신을 보자마자 황급히 피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실 때면 김 씨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면서도 김 씨는 점점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드시는 저녁밥이 목에 걸리는 날이 많아지셨고 자녀들 사진을 보며 한숨 쉬는 일도 잦아지셨지요. 예전에 그렇게 김 씨를 칭찬하던 이웃들도 달라진 상황을 눈치챘나 봅니다. 아이고, 김씨. 요즘 자제분들이 통 안 보이던데. 이런 걱정 어린 말들을 들을 때면 김 씨는 다들 바빠서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죠 뭐. 라며 애써 웃으셨답니다. 명절이면 더욱 서글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딸이 며칠 전부터 찾아와 음식 준비를 도왔는데 이젠 엄마, 이번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하는 핑계만 돌아왔지요. 날도 추운데 혼자 드시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드세요. 옆집 할머니의 이런 따뜻한 말에 김 씨는 더욱 서러워지셨답니다.
예전에 그토록 효심 깊던 아들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는지 김 씨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문득문득 옛 생각이 나셨답니다. 아들이 어머니 머리를 빗겨드리던 모습, 딸이 장난스레 어깨를 주물러주던 때. 그런 추억들이 떠오를 때면 김 씨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몰랐습니다. 이 서운함과 외로움이 앞으로 겪으실 더 큰 아픔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요즘 들어 김 씨는 몸이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나이 탓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답니다. 주변 상인들의 부축을 받아 근처 병원에 가보니 단순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지요.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김 씨는 우연히 한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계신 할머니 곁으로 자녀들로 보이는 중년의 남녀가 번갈아 찾아와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병원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걸 보던 김 씨의 마음 한켠이 쓰려왔습니다. 옆자리에 다른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지요. 우리 아들딸이 요즘 전화도 자주 하고 살갑게 구는 게 알고 보니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오해한 거였어. 검사 결과 별거 아니었는데도 얘들이 얼마나 걱정하던지. 매일 병원에 와서 살피고 약은 잘 먹었냐, 밥은 잘 먹었냐 물어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고민하시다가 김 씨는 마침내 결심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오랜 기간 동안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받으시던 전화기가 덜덜 떨렸습니다. 죄책감에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의사 선생님이 암이래.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당장 갈게요. 처음 한 달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니 김 씨는 오히려 죄책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왔고 며느리도 살갑게 굴었으며 딸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불쑥 던진 말에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보험은 몇 개나 들어두신 거예요? 응, 갑자기 보험이라니? 암보험이라도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들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험 같은 거 미리 들어두신 게 있으시면 좋을 텐데. 혹시 생명보험 같은 거라던가. 김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 며느리는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냥 어머님 걱정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김 씨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애들이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보려 하셨지만 생명보험이란 단어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험 얘기만 나오면 특히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수상할 정도로 유난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자녀들과 며느리의 달라진 행동이 반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식사를 챙겼고 주말이면 직접 반찬을 해다 날랐습니다. 아들도 퇴근길에 들러 매일같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어머니 방에 냄새가 난다며 공기청정기도 사다 놓고 침대도 바꿔주겠다고 했지요. 김 씨는 이런 관심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철이 들었나? 엄마가 아프다니까 이제야 내 소중함을 알았나 보다. 특히 며느리의 변화가 컸습니다. 전에는 김 씨가 방문만 해도 얼굴을 찌푸리더니 이제는 먼저 부침성 있게 굴었지요.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모시고 살면서 잘 돌봐드릴게요. 이런 며느리의 태도에 김 씨는 감동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할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고 아들은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드라이브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김밥이랑 깍두기도 준비했어요. 기분 전환 삼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들어 아들 내외가 이렇게 잘해주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암이라는 거짓말을 한 뒤로 자녀들이 부쩍 자신을 챙기는 게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 씨는 흔쾌히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평소 다니던 큰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고 며느리는 중간중간 간식도 건네며 살뜰히 챙겼지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차가 도심을 벗어나 낯선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적한 시골길이었는데 점점 더 구불구불한 산길로 이어졌지요.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진 길을 올라가면서 김 씨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몸도 안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하더니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내릴수록 속이 울렁거렸어요.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고 식은땀도 났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로 가는 거니? 산길은 또 왜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야? 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멋진 전망대가 나와요. 거기 가면 도시가 한눈에 다 보인다던데요. 며느리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차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 때마다 김 씨의 속은 더욱 울렁거렸습니다. 아들아. 김 씨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집으로 가면 안 될까? 엄마가 통 몸이 좀 안 좋네. 어지럽고 속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좋은 데가 나와요. 아들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차를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김 씨는 침대에 누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보험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집요하게 물어본 것이 문득 신경이 쓰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못된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아들이과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오늘도 그래 날 위해서 드라이브도 갔잖아.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생각나 김 씨는 더욱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이토록 자신을 위하는데 엉뚱한 의심을 품다니.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의심했던 마음을 깨끗이 지우고 이제부터라도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효심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몰랐습니다. 그 뒤에 천인공노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이죠. 어느 날 아들은 김 씨에게 다시 한번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닷가 근처에서 당일치기 여행을 가자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기분도 안 좋으시잖아요. 바람도 쐬고 바다도 보고. 이번엔 정말 엄마 편하게 모실게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어쩌면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이 모두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행 당일 아들은 김 씨를 차에 태우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길 내내 어머니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며 여행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가족끼리 조용히 쉬다 오자고요. 요즘 엄마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밝은 미소에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항구에 도착했고 배를 타고 작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에 도착한 후 아들은 김 씨를 데리고 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깊고 조용한 산속으로 들어가며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아요. 우리가 전세 낸 것 같아서 더 좋지 않아요? 그러나 김 씨는 섬이 너무 조용하다는 점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사람이 없니?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람들이 이런 한적한 곳을 잘 안 찾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몸 안 좋으셔서 드라이브도 못했잖아요. 저희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오늘은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세요. 김 씨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리 없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설득하며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섬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자리를 잡고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은 김 씨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마시면 피로가 풀릴 거예요. 오늘 많이 걸으셔서 피곤하시잖아요. 김 씨는 아들이 건네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의 향기에 마음이 편해지고 피곤함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피곤하시면 좀 주무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김 씨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졸음은 너무나 강했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김 씨는 차가운 바람에 깨어났습니다. 주변은 캄캄했고 몸은 차가운 땅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깊은 산 속에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 김 씨는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작은 동물들의 소리가 그녀의 공포를 더했습니다.
점점 명확해지는 자신이 이곳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김 씨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준호야, 나 여기에 두고 가면 어떡해?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자꾸만 보험금 얘기를 꺼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의심을 애써 무시했지만 오늘 이 순간 모든 의심은 확신이 되어 김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 역시 김 씨를 좋은 말로 안심시켰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뜻은 병든 김 씨의 생명보험금까지 노린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날 버리다니? 사실일 리 없어. 김 씨는 무너지는 마음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야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다정하게 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래, 애들이 원한 건 내 보험금이었어. 김 씨는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혀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김 씨가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그들의 미소를 믿고 싶어 했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버림받아야 하는 걸까?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지난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이 잔인한 현실뿐이라는 사실이 김 씨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남아서 이 썩을 놈의 자식들을 만나야 해. 김 씨는 어떻게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알 수 없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갑도 핸드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차에 두고 내렸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더 큰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자식과 며느리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외로운 산속에 밤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깊은 산속에서 깨어난 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비틀거리며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추위와 공포 속에서 혼자 길을 헤매던 그녀는 정신과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고 김 씨는 그것이 사람의 불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까스로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불빛이 있는 곳에는 한 부부가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씨가 상처투성이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급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어머, 저기요. 괜찮으세요? 부부 중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편도 부축하며 그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데려와 이곳에 두고 떠나버렸다고 말하자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무인도예요. 이곳은 배편이 따로 없어서 예약하고 배를 구해야만 올 수 있는 곳인데.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라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자녀분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일부러 무인도까지 데려와서 어머님을 버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말에 김 씨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생각보다 본격적으로 계획하여 병든 자신을 일부러 인적이 없는 섬에 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오늘 운 좋게 이 부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꼼짝없이 갇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부부는 이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다니 자식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죠?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남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내 역시 참담한 표정으로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런 악마 같은 놈들은 법적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부부는 김 씨를 부축해 함께 배편을 타고 다음 날 아침 무인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가 상황을 진술하게 도왔습니다. 깊은 산속에 버려진 그날 밤의 공포, 자식들이 보험금에 대해 언급하며 그녀를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결국 자신을 무인도에 버리고 떠난 것까지. 김 씨의 이야기를 듣던 경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찰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부는 경찰서에서 김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김 씨는 눈물을 머금고 부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는 김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마지막으로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어머님께서 용기 내셔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김 씨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를 체포하기 위해 그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이미 그들의 모든 범죄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이 경찰차에 태워져 떠날 때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조사실에서 다시 만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김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 후회? 내가 나를 그 무인도에 내버릴 때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다시 믿을 수 있겠니?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부담됐어요. 아시잖아요. 엄마도 암치료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김 씨에게 더 이상 아들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층 더 다급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엄마, 저희 대출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계속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날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어미를 내다 버린 걸 다 잊어주길 바라는 거야? 내가 제정신이냐? 김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배어 있었고 준호는 그저 고개를 떨굴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김 씨는 며느리에게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나를 시어머니로 보긴 했니? 그냥 돈줄로 받겠지. 너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벌 받아야 해. 엄마! 어머니 제발. 잘못했어요.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을 향한 용서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밖으로 나와 딸 은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걸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보험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이 정도로 끔찍한 짓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엄마를 섬에 버리다니. 진짜 너무 죄송해요. 엄마께 큰 상처를 드린 걸 정말 후회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딸마저도 자신을 돈으로만 보았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김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너도 그랬구나.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제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알겠으니 나에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김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과 상처가 배어 있었지만 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지만 곧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김 씨는 옛 추억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며 웃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김 씨는 눈물을 삼키며 그것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연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아들과 며느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 라며 김 씨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를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단순히 아들과 며느리를 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준 고통을 똑같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밤낮 없이 일하며 이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다름 아닌 자식의 배신뿐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마 제가 거기서 어떻게 되면 저 대신 보험금을 탈 생각이었겠지요. 어미를 그저 돈으로만 봤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 겪은 일을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끔찍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김 씨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씨는 유치장에 갇혀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그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니?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게 그리도 부족했어? 그리고 준호야,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날 내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널 버릴 거야. 이게 내가 부모로서 하는 복수란다. 너희들 다 이제라도 감옥 가서 꼭 반성하며 살렴.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새로 얻은 작은 빌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고 오직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고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에 딸은 꾸준히 김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계속 들으며 김 씨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딸에게 역시 차갑게 대했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의 간절한 태도에 결국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딸과 화해했고 딸과 자주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모두 잊을 수는 없었지만 딸과의 관계는 점차 나아지고 있었죠.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감옥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에게 용서를 바랐지만 김 씨가 완강하게 거절한 후 그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법적으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에게 100m 이내로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출소 후에도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김 씨에게 접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했고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원했던 엄마의 사망보험금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집 앞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지만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엄마,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글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편지를 접어 옆에 두었습니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다시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갈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김 씨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재판에서 김 씨가 선처를 한다면 아들과 며느리가 감형을 받을 수도 있고 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 씨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딸과의 화해로 생겨난 엄마로서의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후에 사돈 어른은 수척해진 얼굴로 죄인처럼 김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자식 가진 부모 마음으로 딸이 옥살이를 하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엄마 없이 클 불쌍한 손주놈도 생각해서 제발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사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이웃들은 조심스럽게 김 씨에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게 어떠세요? 그러나 딸은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엄마! 오빠가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선처는커녕 더 엄격하게 벌받아야 마땅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김 씨는 깊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나도 잘한 게 없지 않았나? 자식들에게 거짓말로 암이라고 속였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부모로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게 잘한 일은 아니었어. 김 씨는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죄책감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 씨는 자신을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쉽게 끊을 수 있을까? 김 씨는 고개를 떨구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선처를 해줘야 할까요? 남 부끄러운 이야기인 걸 알지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과연 김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직까지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사연자 김말숙 씨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